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안녕하십니까. 뉴스 캐나다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30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을 갖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함께 비판하는 한편 역사 문제에 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최근 행보에 우려의 말로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고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한국과 중국을 격노케 했습니다. 31일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행위는 세계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인민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 말에 동의하며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국제정의와 전후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 있어 공동 투쟁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며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정직하게 다루려 노력했다고 밝히고 일본도 독일처럼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정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 슈테픈 자이베르트는 한국과 중국을 격노하게 만든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나라들은 20세기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서 자신들이 떠맡았던 역할에 대해 정직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직이 바탕이 돼야만 과거의 적과 미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독일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신념이자 독일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동북아 지역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이 실망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일본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마리아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의견 차이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강한 협력 관계의 특성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어 일본과 이웃 나라들이 과거의 문제에 대응하는 건설적 방안을 찾고 관계를 개선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말해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전쟁 운운하며 핵무기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거침없는 군국주의 언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 불안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동영상을 내년 1월 1일 0시 유튜브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금일 자정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역사 사료에 등장하는 독도 관련 문구를 근거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 측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내년 초에는 일본어를 포함한 다국어 버전의 동영상을 차례로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군국주의 경고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와 신군국주의 시도는 2014년도에도 계속되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고 국제학자들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명 다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보다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도발을 더 자주 강력하게 해올 것 같습니다. 경제와 군사 대국인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도발을 통해 자국 내 우경화 의식을 확대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한 한국 정부가 새해 정초부터 독도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2월 7일 개막되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30여일 앞두고 개최지 러시아에서 잇단 폭탄 테러가 발생해 각국 선수단의 안전 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러시아 남부 도시 볼고그라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야 하는 각국은 상황 분석과 자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볼고그라드 중앙역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서는 현지인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루 뒤 트롤리버스에서도 폭발물이 터져 3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앞선 27일에는 펴티고르스크에서도 테러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테러에 맞서 강력히 싸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러시아 폭탄 테러는 죄 없는 국민들을 향한 야비한 공격이며 올림픽 운동을 훼손한 비겁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테러 조직의 자극을 우려해 IOC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IOC도 러시아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캐나다 정부와 올림픽위원회는 최근 러시아의 사태에 대해 우려와 안전 문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우선 러시아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사태 대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IOC 측의 안전 대책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선수단과 응원에 나서는 캐나다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거나 별도의 안전 지침과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올림픽 조직위에서 뚜렷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를 운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임 사건 변호 일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이 30일 낮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2일 만입니다. 영화 변호인은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 개봉 열흘째인 28일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500만 관객을 넘어서는 데는 17일이 걸렸습니다. 최종 1280만 명이 관람한 7번 방의 선물과 1231만 명의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작품으로 송강호가 연기한 속물 세무 변호사 우석이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처럼 빠른 관객 동원과 조용한 성공을 일구고 있는 내면에는 한국민들의 가슴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현재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의견입니다. 영화가 처음 개봉할 때 각 영화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악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평론가들의 악평은 조용한 관객몰이가 뒤집었으며 주요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보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연말과 신년 초 꼭 봐야 되는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한국 영화 최다 관객을 기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관객들을 모으는 힘은 다른 기록을 가진 영화와 달리 제작사의 마케팅이 아닌 관객들의 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화 변호인은 현재 밴쿠버 중앙일보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에 소개되어질 예정입니다. 밴쿠버시가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와 허가를 나선 뒤뜰 별채 허가 제도가 점점 관심을 키우며
주변 도시에도 도입을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가 세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거주민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한 레인웨이 하우징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레인웨이 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었으며 포트무디 등 위성 도시들도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밴쿠버의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추가로 간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레인웨이 하우징이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레인웨이 하우스란 백사이드의 도로가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뒤뜰에 별채를 허용하는 플랜입니다. 레인웨이 하우스는 정식 준공 검사를 거친 뒤에 임대용으로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주춤한 가운데 주택 매매 수익의 기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뒤뜰 별채의 임대 수익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레인웨이 하우징은 백사이드 레인이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인집 외에 기존 주택에 합법적인 새 집을 들였다면 이제 한마당에 별채까지 새 가족이 허용되니 집주인이 월세 수입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2012년에는 350채, 2013년에는 348채가 레인웨이 하우징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09년 18건, 2010년 192건에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밴쿠버시 카운셀러 지어프 매그 씨는 이 정도의 허가 수치는 특정 지역에서가 아닌 밴쿠버 전역의 여러 곳에서 진행 그리고 승인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레인웨이 하우징은 집주인에게는 추가 소익 또는 장성한 자녀 세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시 당국에게는 세금 수입과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거주민 수를 늘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응급전화 911도 어이없이 걸려온 전화 내용을 순서대로 밝혔습니다만 내용 대부분이 굳이 기사로 발표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응급전화센터가 어이없는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캐나다의 응급전화 이컴사가 올해 911로 걸려온 전화 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내용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데이트 장소에 대한 문의와 배달된 신문이 없어졌다는 내용, 도로가 막혔는데 다인승 차량 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쓰레기통에 핸드폰이 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앞순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컴사의 전문 상담사들은 아주 일부지만 어떤 사람들은 911을 언제 무슨 이유로 호출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황당한 신고 전화에 대해 이들의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할 응급 전화가 정작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이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컴 912 전화 응답원 매튜 콜린 씨는 언급했습니다. 911 응급전화 서비스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재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범죄가 진행 중의 경우에만 쓰여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최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 특히 인터넷 쇼핑은 미국보다 한참 저조하고 캐나다 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캐나다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정작 미국의 온라인 상점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스 디지털 INC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21개를 조사한 결과 상위 5개 중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캐나다 소매 업체는 단 하나로 그 회사는 룰루레몬이었습니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디지털 컨설팅사가 조사한 이번 결과 하위 10개 업체는 식료품 및 약국 관련 캐나다 소매 업체가 모두 차지해 캐나다의 인터넷 쇼핑이 저조한 실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쇼핑몰 회사들은 캐나다 소매 유통 업체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수의 고객 데이터, 시스템 및 유통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기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참스의 파트너인 에리시 아널드 씨가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지점을 철수하는 시어스 캐나다의 경우도 다른 많은 미국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캐나다 기업들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전제 상거래 기업들의 핵심은 많은 상품 판매 기업들을 입점시키냐는 것입니다. 많은 상점들을 입점시킨 미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 비해 캐나다 내 인터넷 쇼핑몰들은 입점시킬 상품들이 적어 상대적으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식료품 및 약국 소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 가장 느린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캐나다의 유통구조는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입니다. 자연과 야생동물의 천국인 캐나다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BC주의 오크베이시 시장은 인간과 관련해 죽고 있는 사슴의 수가 늘어난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습니다. BC주 오크베이시 시장이 인간에 살고 있는 범위 안에서 죽어가는 사슴에 대한 경고를 밝혔습니다. 오크베이 시장인 닐스 젠슨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려지는 빅토리아 교외 지역에서의 사슴의 비극적인 사망에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망한 사슴의 수를 휴대전화에 업데이트하는데 지금까지 그 수가 38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008년 오크베이 지역에서 단 한 마리도 죽은 사슴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히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오크베이 지역과 BC주 남동부 지역사회는 2014년에는 도심 속 사슴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젠슨 씨는 사슴들이 사람들과 살아가며 갈등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크베이 지역의 사슴 관리 계획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생동물 보호 교육을 포함해 사슴에 대한 먹이 제공 금지와 같은 금지 조례 항목을 포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사슴 출몰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새해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대되면서 이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도 성장 가도에 편승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힘입어 성장 가도에 편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와 디폴트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미국 경제는 마지막 2개월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나타내며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활성화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듯 3, 4분기 캐나다 경제가 제조업, 보험, 재정, 도매업계 등의 선전으로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연방통계청은 보고했습니다. 2013년 역시 다양한 일과 함께 사건, 사고에 얼룩졌지만 거스를 수 없는 시간과 날짜는 흘러서 어느덧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JTB 뉴스 캐나다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와 한국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논쟁, 그리고 캐나다 퀘벡의 수십 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 등을 주요 뉴스로 되짚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노신익 목사 실종 사고와 저희 JTB 출범을 중요 뉴스로 전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밝고 건강한 뉴스와 함께 한인 사회가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JTB와 밴쿠버 중앙일보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스 캐나다는 한국 정부가 공개한 독도 동영상을 보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